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고요. 나이는 27살, 이인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는 중고등학교 이후로는 저는 접해본 적이 아예 없고요. 예, 영어와는 거의 거리를 두고 살아왔는데 대학 4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이제 해봐야겠다고 결심한 게 작년 2015년 11월이에요. 예, 11월에 했는데 기초반을 그때 이제 동시 토익을 처음 접해가지고 1개월 정도 듣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685점을 맞았어요. 제가 685점 맞고 정규반을 다시 도전을 했죠. 1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숙제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다른 뭐 개인 사정도 있었고 중도에 포기를 하고 네, 올해 5월 달까지 계속 쭉 다시 방치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에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정규 과정을 시작해서 7월 달 말까지 정확히 7월 31일 시험 보기 전까지 마지막 강의를 듣고 시험 보고 정규반 환급을 받았습니다. 노하우라고 딱히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그 점이 일단 저한테는 뭐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기초반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정규반을 들을 때 제가 중도 포기할 때도 안 들었을 뿐이지 시간을 미루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할 때 저한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이해를 잘 못하겠거나 특히 뭐 접속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접속사 같은 경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루 미루고 하루 동안은 접속사만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현장 강의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장점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빼놓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그러면 딱 정해진 시간대에 딱딱같이 들었어요. 매일. 네, 제가 이제 생활 패턴이 매일 똑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거기 도서관 정리를 하고 딱 강의를 들으면 오전에 RC 한 강, RC 한 강 이렇게 해서 딱 점심 전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와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숙제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감하고 6시에 이제 퇴근을 하면 집에 와서 다시 못다한 숙제나 아니면 반복 학습을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토익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그때는 저는 뭐 아무 그냥 관련 정보가 없었어요. 뭐 되게 많잖아요. 막 여러 학원들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안타깝게도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마땅한 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강의를 선택은 해야 되는데 인터넷 강의를 하자니 그럼 범위가 좁혀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 지인들 중에 토익 고득점을 받은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동시 토익 괜찮다. 뭐 선생님들 훌륭하시고 강의가 되게 알아듣기 쉽게 잘해주신다. 근데 제가 사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뭐 그런 얘기들보다는 영어에 아예 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환급, 50% 환급 그거 하나 보고 왔습니다. 사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반이 제일 처음이니까 저한테는 선생님들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아예 뭐 영어에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기보다 좀 완전 초보한테 가르치시듯이 딱 이렇게 말씀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시고 딱 1형식 5형식 처음 시작할 때랑 LC 파트 1 시작할 때 진짜 자신이 없었는데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1, 2강 딱 들었을 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뭘 한다는 데 있어 제가 뭐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로 어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제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앞섰고 항상 제가 일단 영어를 시작한다는 것도 어차피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겠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어차피 뭐 환급만 받는다고 했지 내가 이걸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목표 점수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많이 위기심이 들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안 들리던 것들도 들리게 되고 모르던 어휘들도 이제
뭐 파7이나 파6 같은 경우에서도 안 읽히던 문장들이 읽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감이라는 게 가장 크게 저한테는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영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앞으로의 다른 공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네, 선생님들 덕분에 예, 큰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정규반 볼륨 1 끝나고 제가 7월 초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 시험이 이제 저한테는 처음 보는 신토익 시험이었고, 일단은 저는 물론 뭐 제가 고득점을 맞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테스트 해보자.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게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볼륨 2 시작할 즈음이고요. 근데 좀 시험 보고 나서 되게 속으로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리스닝부터가 제가 작년 12월에 봤던 그 토익이랑은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이 제 체감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파3, 파4 거기서 그 신유형 그 이제 지문이 아니라 그 도형이나 그림이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아예 숙달되지 않은 상태로 그거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당황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2에서부터 일단은 리듬이 무너져 버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 뒤에 파5, 파6, 파7 그 말할 것도 없이 다 무너졌죠. 제가 원하는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슬럼프를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물론은 뭐 제가 고득점을 받을 거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준비한 것만큼은 확실히 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고 오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볼륨 2 공부를 시작할 때쯤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쯤에 이제 뭐 LC에서는 파3, 파4, 파4 들어갈 때쯤이고 이제 RC는 파7을 들어갈 때였죠. 그 가장 저한테도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파4에서는 지문 자체가 어휘들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 너무 못하겠어서 그 헤드셋을 부러뜨린 적도 있고요. 정말로. 진짜 그 정도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때려칠까 이 생각도 들고 제가 이거를 한 달을 더 듣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기 때문에 위욕이 확실히 죽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1대1 문의 게시판에. 제가 왜냐면은 인터넷 강의는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조력자가 없잖아요. 저한테. 조언자도 없고. 제가 뭐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글을 올렸어요. 기대하고 올린 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올렸는데 예, 선생님들께서 답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일단 동영상으로만 보시던 분들이 내 글에 답글을 달아주셨구나. 그게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슬럼프라는 것도 결국에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신감과 위지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옆에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응원의 한마디가 그냥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잘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파7은 예, 모든 분들이 가장 토익의 꽃이죠. 파7.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말하면 시간만 충분하다면 파7이야 뭐 이렇게 사전 찾아가면서 하면은 뭐 독해를 못 하실 분은 없겠으나 시간이 워낙 정해져 있고 항상 보면은 다들 뒤에 지문 한 3-4개쯤은 그냥 못 읽고 시험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7에서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솔직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파7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저는 가장 열심히 한 게 뼈대바르기랑 예, 복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제가 파7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하기 위해서는 어휘에 막혀서는 안 되고, 일단은 시험 도중에 뼈대 바르기를 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 과정이 생략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문장이 국어 읽듯이 이렇게 빠르게 읽힐 수만 있다면, 예, 그게 바로 팟세븐 고득점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기출 문제를 뭐 안 풀어본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뼈대 바르기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문이 있으면은 그 지문 전체를 뼈대 바르기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 안인 모르겠는 어휘를 형광펜으로 다 칠해서 통으로 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읽어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뭐 속도는 당연히 붙는 건 당연하겠지만, 전혀 새로운 지문을 읽을 때도 확실히 속도가 붙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팟세븐은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뼈대 바르기와 독해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역순으로 풀어봤고요. 아예 그러니까 팟5, 팟6, 팟7을 전부 통째로 역순으로 풀어본 적도 있고요. 팟5, 팟6는 먼저 풀고 팟7만 역순으로 풀어본 적도 있는데, 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전공법인 것 같아요. 그냥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예, 맞아요. 이번에 본 시험에서는. 네. 처음에는 사실 기대는 안 했습니다. 저는 9월, 예, 지금이 9월이네요. 제가 그 점수를 맞은 시험 날짜가 7월 31일일 거예요, 아마. 네. 8월쯤에 이제 제가 점수를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저는 원래 공부를 9월 말까지 목표로 잡고 있었거든요, 토익을. 그래서 다 끝내고 다른 걸 할 생각이었는데, 생각 외로 제가 물론 느낌은 있었어요. 뭔가 이번 시험은 좀 그래도 잘 본 것 같다. 내 역량을 다 뿜어낸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성적을 확인하면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점수도 또 웃기잖아요. 912점, 930점 이것도 아니고 900. 처음에는 좀 잘못 표기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900? 토익이 만점이 900이었나? 이게 만점, 그러니까 만점이 써 있는 줄 알았어요. 만점은 이거고 네 점수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점수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800점은 그 전 시험에서도 넘어는 봤지만 좀 믿기 어려웠죠. 바로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친구랑 여자친구랑 부모님한테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만점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900이 어떻게 보면은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좀 턱걸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만족을 하진 않습니다. 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장벽을 넘었다는 그 기분 때문에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단 원동력이 됐고, 지금 저는 토익 스피킹이랑 병행하면서 토익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이 점수가 저한테는. 네, 되게 기뻤어요,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입장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분들이 고득점을 받으시면은 그거를 후기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입장이었지,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한다.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좌절하지 않고, 물론 슬럼프가 안 올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토익 시험 자체가 물론 뭐 적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차피 사람이 만든 시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 하나로 달린다면은 뭐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뭐 제가 다른 분들처럼 명언은 못 남기겠고요. 그냥 좀 간단하게 제가 되게 감사해야 할 존재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이런 입장이 되게 해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다른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냥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분들이죠, 저한테는.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신정원 쌤, 조인정 쌤 강의도 정말 명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 커리큘럼도 되게 잘 짜고 내셨고 이게 일단 초보자가 따라오기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강의 자체를 구성을. 그래서 저는 정말 쉽게 공부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가장 감사했던 게 항상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강의가 뭐 전체적으로 뭐 50분 정도 된다면 가끔씩은 한 20분 정도는 인생 얘기에 투자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뭐 앞으로의 입사 이후에 뭐 어떤 식으로 살아가라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 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현장 강의를 들었다면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뭐 힘들고 뭐 이럴 때 조언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없었잖아요. 저는 참 모든 인터넷 강의 수강자분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이게 힘들 거예요. 혼자 한다는 게 힘든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말씀 가끔씩 20분씩 혹은 10분씩 짬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교재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중간중간에 다른 분들의 후기 있잖아요. 네. 뭐 몇 점에서 몇 점 올랐다. 이러면서 뭐 유명하신 분들 이름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은 그런 것도 보면서 힘도 나고. 그러니까 강의에 치우쳐 있지 않고 내용 자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을 주시니까 저한테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동시 토익한테 저는 되게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공부를 할 때 있어서도 지금 이 마음가짐을 잃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동시 토익과 함께한 게 저한테는 값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